이 영양제가 여러분의 근성장을 방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헬스를 비롯한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인터넷 블로그나 기사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쉽게 운동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여러 유튜버께서 좋은 콘텐츠를 업로드 하셔서 저도 즐겨보는 유익한 영상이 많습니다만, 아쉽게도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 관한 이론이나 관련된 영양제에 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근육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모이고 있는 그런 성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릴 영양제들은 딱히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도 섭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동 영양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내용을 들어두시면 분명히 현명한 영양제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룰 성분은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활성산소라는 물질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우리 몸에 생성되어서 세포나 DNA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노화를 촉진하고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인데요.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즉각적으로 제거를 해줄 수 있어서 한때는 만병통치약이나 불로초처럼 알려져서 전 세계적으로 항산화제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운동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항산화제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죠. 활성산소는 운동을 할 때도 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통증을 유발하고 근육의 기능이나 운동의 효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제때 섭취함으로써 이런 운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개선하고 운동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체로 팩트입니다. 실제로 항산화제를 섭취함으로써 운동 후에 나타나는 통증을 경감하고 운동 능력이 개선됨이 많은 연구로부터 드러나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는 운동하는 분들께 꼭 항산화제를 섭취하기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은 대체로 항산화제를 단기간 섭취했을 때에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최근 연구를 들여다보면 고함량의 항산화제를 장기간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근육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항산화제가 활성산소를 너무 과도하게 없앤다는 점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손상시키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세포에 필요한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이라는 자극을 몸에 가하게 되면 그 자극에 적응하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근육에 다양한 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육이 제대로 성장하는데, 활성산소가 이런 과정에서 신호전달 물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거죠. 그런데 항산화제를 과도하게 투여해서 활성산소를 전부 없애버리면 이런 근육의 회복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아직 소규모지만 실제 사람을 통한 테스트에서도 하나 둘씩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의 효용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암까지 예방을 해줘야 될 항산화제가 실제 연구에서 항산화제를 고함량의 영양제로 섭취를 해봤더니 오히려 암을 유발했다는 연구들은 상당히 유명해요. 일각에서는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에 독이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천연에서 추출한 유기농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비타민 C나 비타민 E를 인위적인 화학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어차피 비타민이 화학물질인 것은 과일을 통해 섭취하나 영양제를 통해 섭취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산화제 역설, 항산화제 패러독스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에 있는 해로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으나 이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제거해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활성산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회복에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하기도 하고, 우리 몸에 생겨난 부적절한 세포들, 예를 들면 암세포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항산화제를 얼마나 섭취해야 우리 몸에 적정량의 활성산소를 남기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섭취하는 항산화제의 용량은 그냥 눈에 띄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선의 용량, 즉 단편적인 관점에서 설정된 상한량을 기준으로 섭취하는 것이고, 우리의 건강에 최적화된 용량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요구하는 항산화제의 용량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 그 최적의 용량을 찾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도 짧은 시간에 고강도의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단거리 육상 선수의 항산화 능력이 지구력을 요하는,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보다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몸에서 요구하는 최적의 항산화제 용량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운동을 하는 분들은 항산화제를 아예 끊어야 하는 거냐, 그럼 활성산소가 발생해도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당량의 항산화제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연구에서도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항산화제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모두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제를 너무 고함량으로 영양제로 섭취할 때 나타난 일이에요.
과일이나 야채에는 비타민C나 비타민 E처럼 널리 알려진 항산화제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항염 능력을 가진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각각의 성분이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하지 못했지만 과일이나 야채가 함유하는 성분들의 밸런스가 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해서 고함량의 단일 성분 항산화제보다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도 고함량의 항산화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디션 유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만, 예를 들면 중요한 시합이나 어떤 대회 시즌에만 항산화제를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간으로 이런 항산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은 근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하는 분들께는 그리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를 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하는 분께서는 비타민C나 비타민 E가 결핍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너무 장기간 섭취하시기보다는 최대한 식단 개선을 우선시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영양제로 섭취하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육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또 다른 영양제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염증을 완화해주는 소염작용이 있는 영양제들인데요. 운동을 해서 나타나는 통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염증 반응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염증 반응이 마냥 근육에 안 좋을 것이라고만 여겨왔었는데요. 점차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염증 반응 역시 근육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를 통해 활성산소를 과도하게 제거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몇몇 연구에서 운동으로 인한 염증을 소염진통제나 냉찜질로 억제했을 때 근육의 성장이 더뎌지는 것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양제 중에 소염작용이 강력한 그런 성분을 섭취하면 근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는 이야기죠.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영양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관절 영양제 편에서 소개를 드렸던 강황이나 보스웰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특히 강황은 소염 진통제와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관리 차원에서 관절 영양제를 장기간 섭취하고 계신 분들도 종종 계신데 근육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관절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통증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회복을 위해서 소염 진통제나 커큐민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겠죠. 그래도 증상이 완화된 이후에는 굳이 계속 드시지 말고 중단하시는 편이 근육 성장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염증의 관리 차원에서 섭취할 무언가를 찾으신다면 적어도 근육 성장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과일과 야채와 같은 식단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나 오늘의 주제인 근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활성산소와 염증 반응이 오히려 근육의 성장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운동 영양제 섭취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도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육 성장이 아니라 건강 관리나 유지의 차원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다만 벌크업이나 어떤 대회를 목적으로 장기간으로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분께서는 항산화제나 소염작용이 있는 영양제의 섭취를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